부동산 4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이번 주 뉴스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4대 변수 관련된 소식도 있고요. 전세시장 돌변 관련된 소식, 그리고 개포 8단지 재건축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심층 분석에서는 남대문 시장을 잇는 고가공원, 서울역 뒷동네 중림로 얘기 전해드리고요. 불황기 부동산 투자 4대 키워드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이 추선입니다. 오늘 그 미국 기준금리가 0.25% 인상을 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다 예상했던 거라 이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할 점은 내년도에 한 2번 정도를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경향이 조금 강해지다 보니까 내년에 2회 인상 예상에서 3회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눈에 띄거든요. 이따 기사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성공하고 있는 포플입니다. 성공했다라고는 지금 단어는 못하고요. 아직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올 여름 이후에 쪘던 거 다 뺐습니다. 전부 다 빼셨어요? 예. 역시 간식도 거부하고 규칙을 딱딱 지키시던 포인프레스님 성공하시네요. 지금 밀가루 안 먹고 딱 한 번 먹었어요. 빵 점심에 샌드위치를 먹을 일이 있어서 그 외에는 이제 하라는 대로 잘 지켜갖고 했더니 역시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반면에 추선님 어떠세요? 저도 지금 몸무게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대단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이번 주에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시장들이 많아서 저는 기존 분들 출구 전략 혹시 어떻게 될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딱 눈에 띄는 뉴스라든지 기사화된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고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뉴스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란 제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됐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현지 시간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0.25에서 0.5%이던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이후 1년 만의 조치네요.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요,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차례 인상 전망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면 1년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0.75씩, 그럼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3% 정도 되는 거죠. 네네. 12.5bp씩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125씩 올릴 수 있는. 네네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거죠? 조정폭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오르기는 오른다라고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근데 항상 0.25씩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보통 그렇게 움직이긴 했죠. 기존 룰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미국 금리가 예를 들면은 2019년 말에 3%라고 하면 우리는 4.5에서 한 5%는 돼야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이 같은 조치는 미국 고용시장이 꾸준히 개선됨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향후 물가 상승 전망에 대한 확신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이제 노동시장도 호조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트램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감세와 국방 예산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 전망률이 올해 한 1.9%로 전망이 되고요. 2017년과 18년에는 각각 2.1과 2%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의 실업률도 전반적으로 그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기사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이제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도 들을 정도로 계속 사실은 2016년에 3번 내지 4번을 올린다라고 해놓고 결국은 한 번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금리를 상승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얘들이 만약에 3% 금리까지 가면 우리나라가 4.5에서 5% 간다 그러면 사실 강남 수익성 물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겨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4% 넘는 수익성 물건도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3%대 그 금리만 간다고 해도 지금 4%대의 수익성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실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이 있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중개 수수료도 발생할 거고요. 그런 기타의 어떤 빠져나가는 비용들을 고려하면 4%라고 해도 실질적인 수익률은 4%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자가 만약에 3%대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왜 상가를 사가지고 그 고생을 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형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상승 추세의 금리를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이 제일 어떤 정점에 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금매 같은 경우에는 매가 조정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 것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물론 근데 수익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거를 매수하셨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뭐 아주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그런 네.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장의 금리가 워낙 낮으면서 매매가를 올리면서 작년 올해 매입하신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승폭도 상당했다라는 거죠. 저금리 기조의 유지 그리고 유동성이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상승론 때문에 작년 올해 구입하신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 수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은행 이자는 올라가고 내수익률 물건은 안 나오면서 시장까지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물건들이 금매로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점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매수장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에 그런 이유들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아주 정말 극금매적인 가격대에 받아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뭐 양쪽적인 측면에서 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물건들을 매수하신 경우에는 이제 당장 이제 뭐 그런 수익률이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를 바로 직면을 하실 거고요. 아무래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작년 올해 분양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현실화되는 시점,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6개월 이내에 바로 입주를 하니까 17년 상반기,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9년에서 20년 정도 그때 가서 이제 정말 진짜 수익률이 낮다. 이게 이제 와닿는 순간에 바로 이게 매매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잠버레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상가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왔음에도 저금리의 유동성이라는 그런 큰 호재에 힘입어서 완판들이 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2, 3년 후에 입주 시기에 가서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영업자들의 그 어떤 성적표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금융권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장사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거나 더군다나 금리까지 올라준다라고 하면은 급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매수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번 금리를 단순하게 0.25% 예상됐던 대로 올랐어.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정부에서 빨리 가상금리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웃기는 게 미국 기준금리는 올린다고 예고가 됐다가 이제서야 올렸는데 실제로 서민들이 느끼는 금리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가상금리를 먼저 올려버렸으니까요, 은행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그 개별 은행별로 가상금리 다 살펴본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엊그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진작에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기준금리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죠? 근데 최근 은행장 회의에서 내년에 부실이 심해질 것 같다라고 15%까지 그러니까 하락 전망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감안해갖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빨리 소비자들한테 체감될 만큼 좀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4대 변수, 물량, 금리, 규제, 대선이란 제목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변수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전망인데요. 1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 공급 과잉, 금리 인상, 부동산 규제 방향, 19대 대선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4가지 정도가 꼽혔는데요. 그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급 과잉은 곧 입주 물량을 말하는데요.
내년도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7만 가구에 이르고요. 2018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41만 가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37만, 41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네, 그런 개념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전체적으로 1년 평균 입주 물량은 약 한 27만 가구였어요. 27만 가구 정도였으니까 평균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10만 가구 그리고 한 15만 가구 정도가 내년 후년만 해도 많은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반 분양의 추세를 보면 2019년도도 결코 만만치 않은 물량이 쏟아질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승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적으로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물량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역전세난이 퍼지게 되면 역전세난을 못 버티는 분들의 어떤 급매물 증가, 특히 급매물은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내지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그 꼭지를 잡고 들어간 그 갭투자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 버티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 10%만 주고 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를 갖고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역전세난이 나고 세입자를 맞추기 힘든데 이게 입주가 돌아오게 되면 그런 분들의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급매물이 증가하고 이게 결국은 기존의 다른 탄탄한 아파트들까지도 같이 동반 하락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이런 가능성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 문제가 되고요. 이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공급 물량이 많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금리는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규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 초기에 그 부양 정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네. 2013년, 14년, 15년을 거치면서 제가 그래도 썼지만은 뭐 굉장히 많은 부양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부양에서 규제로 방향을 튼 것이 2015년 12월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올해 그러면 2015년 12월에 규제를 바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규제로 인식을 안 하고 올해까지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는 2016년 7월, 10월 그리고 11월 3일 대책까지 한 4달 동안, 4달 동안에 3번의 대책이 나올 정도로 규제 일변도로 이 시장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더 가거나 뭐 이제 떨어지면은 뭐 기존 규제로 만족하겠지만 더 가거나 했을 때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부 정책은 부양이라는 쪽보다는 규제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부 뭐 규제에 있어서는 내년 1월 1일에 적용이 이제 시작되는 항목들도 있어요. 그죠? 뭐 DSR 네, 그렇죠. 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약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을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해서 1순위도 이제 2개로 쪼개서 그래서 5일에 1순위 걸쳐서 이틀 동안, 접수를 네네. 받죠.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카페 보면은 지금 이제 당장 침체하고 있으니 당장 규제를 풀고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지금 벌써 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침체가 더 심해지면은 그런 이제 규제를 해제하라는 요구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부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쪽팔린 거죠. 그렇죠. 불과 막 2-3달 만에 부양했다, 규제했다, 부양했다 막 이런 행태를 반복하게 되면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나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다시 부양으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부양으로 잡을 거면 세수가 확 줄어서 도저히 정부에서 못 버티겠다 해야지만 부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근데 워낙 많이 그죠? 워낙 많이 걷어서요. 걷어들였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대선을 부동산 시장의 4대 변수로 잡았다는 거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한데요. 근데 사실 과거를 보면 대통령 선거 때는 어느 정도 다 집값이 올랐어요. 그렇지만은 과거에 올랐다라고 해서 올해도 오를 것이다,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존 경제가 상당히 탄탄했던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어떤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심각하게 지금 우리 바로 옆까지 와 있는 데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탄핵 국면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사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
내년도 오를 거야라고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전세시장의 돌변, 상승 랠리 끝내고 국지적 역전세난 진입하나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 뉴타운 6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 10월 4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 체결된 데 반해 11월에는 이보다 3천에서 4천만 원 하락한 3억 8천5백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화성 동탄 2신도시 센트럴 프로지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전세 실거래가가 9월에는 2억 7천만 원에서 11월에 2억 4천만 원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 계속 전세가 상승을 했죠.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장기간의 상승 국면을 이어왔던 전세 시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 하락은 물론 역전세난의 조짐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지적인 역전세난이 펼쳐진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변화가 그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전세값이 급등했던 곳이 성북구와 마포구 정도였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나오면 당일 바로 금액에 상관없이 막 소화가 되면서 미친 전세 뭐 이런 말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마포마저도 마레프 같은 경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 전용 84가 9월보다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내렸고요. 성동구 옥수동의 이 편한 세상 옥수 전용 84 같은 경우도 약 3천만 원 정도가 한 달 사이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강남도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집도 보지 않고 계약하고 막 그랬죠. 사실 저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근에 마레프는 인근에 이 편한 세상이 당장 12월에 이제 1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옥수 같은 경우에도 파크힐스가 입주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강남권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올해 워낙 올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를 단지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새로 분양하게 되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확정되거나 뭐 그런 이유로 몇 가지 호재로 오를 단지가 오를 때 옆에 있는 단지가 덩달아서 같이 오르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걸 보면서도 저 단지가 왜 오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들인데 그런 게 이제 거품이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수도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입주가 몰린 곳에 전셋값 하락세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화성 돈탄 이 신도시 앞에서 소개드렸고요. 시흥시 정왕동 계룡 2차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3,400만 원 하락. 김포 한강 신도시 이편한 세상 전용 101제곱미터도 2천만 원 하락. 수원 권성구 권선 SK뷰 100제곱미터도 3천만 원 하락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이 3천만 원 하락한 걸 가지고 뭘 그래. 여지까지 오른 게 얼마인데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한 달 사이에 이 정도 금액이 조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든 게 경기도 화성, 시흥시 정왕, 김포 한강, 그리고 수원시 권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지역의 물량이 집중되는 곳이 내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지적이고 도발적인 모습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내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주 일부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들 하는 게 역전세난 시작됐다며 재계약해야 되는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우리가 그러면 과거를 복귀해 보면 6월달 같은 경우요. 그 위례나 미사 입주 영향으로 강동구하고 잠실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역전세난이 있었죠. 그쵸. 그러다가 공급이 잠깐 중단되니까 다시 또 이제 역전세난 회복해서 역전세난 없던 일로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시장으로 보면 그때 한 점이 반짝거렸고 지금은 서너 점이 반짝거린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점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초기에 생기는 어떤 위험 징조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집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임대인이든 임차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조짐을 예상으로 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진이 봄에 예진이 왔었다 하면 지금 본진이 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세 금액 설정을 보수적으로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거품 같은 가격으로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전세가를 설정했다가는 이게 한두 번만 뭐 경매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낮춰지면 자기 보증금을 못 찾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전세 보증금을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기네 동네는 지금 전세금이 끄떡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이주 물량이 몰려 있는 뭐 강남역에 그 독수리 오형제 있는 그 서초 우성 1, 2, 3차 네네.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에 전세를 들어갈 때는 뭐 시장이 그런데 내가 높게라도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거기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하려면. 그렇지만 그런 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약에 전세 가격이 막 90% 이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꼭 보증보험을 좀 가입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증보험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1년마다 내야 되기 때문에 2년이면은 그 비용이 사실 꽤 나와요. 전세 금액이 요새 높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비용이 아깝다고 소홀히 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전세 금액을 이제 그 보수적으로 설정을 하고 높이 자기가 생각해도 높이 들어가야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꼭 그 전세 보증보험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우성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옆에 신동아나 이런 데로 가시지 사실 새 아파트 그렇죠. STG 이렇게 못 들어가시기는 해요. 하지만 혹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너무 과한 전세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이라도 그래서 안전장치를 꼭 걸었으면 하셔라. 좋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포 8단지 1975가구 프리미엄 아파트로 재건축이란 제목입니다. 지난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약 1조 2천억 원에 사들인 개포 8단지 공무원 아파트가 197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건축된다고 합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일반 분양분 아파트가 1766가구, 역세권 장기전세 임대 아파트가 209가구의 규모이고요. 건설사가 부지를 통째로 매입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만큼 일반 조합 재건축 아파트보다 인허가 절차가 순조로워 내년 하반기께에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요, 공람 절차를 마친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초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GS건설이 1조 2천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고요. 지하 4층, 지상 35층에 18개 동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단지 지하에는 차량 3,78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고요. 지상부는 차 없는 단지로 꾸민다고 합니다. 주민복지시설로 지상부에 어린이 카페, 북카페,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서고요. 지하층에는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골프 연습장, 사우나, 문화센터 등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라고 하고요. 벤처기업 등을 위한 업무 공간, 그리고 출장 주민센터, 창업 지원센터 등 공공 목적의 시설도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포 8단지는 공무원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그 과거에는 유명했죠.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인기 주거 지역으로 떠오르는 개포지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사실 개포 저층보다 여기를 지금 더 선호하시거나 관심 많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대모산역 입구와 맞닿아 있어서 입지 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저층보다 더 선호하시는 분이 많고요. 역세권이니까요. 그렇죠. 예. 시공사가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아주 간소하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건축과 교통 분야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 잔금이 내년 7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잔금을 내고 나면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계획은 2,400세대였는데 한 400세대 정도 줄어서 한 1975가구, 그러니까 한 2,000세대 정도 나올 그런 계획으로 있네요. 설마 잔금을 못 내지는 않겠죠. 그보다는 분양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워낙 비싸게 분양을 해야지 토지 매입비가 빠진다는 이야기가 네네. 있어서. 그래서 1조 2천억 원을 주고 샀을 때 이게 분양가가 그래도 뭐 4,500, 5,000원 돼야 된다. 뭐 네, 이래서 그래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정도 수지 타산을 4,500에서 5,000 분양가가 되려면 일반 아파트로는 안 되고 주상복합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또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다가 백화점 입점 얘기도 있었죠. 뭐 이제 다양한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인허가가 순조로우면 내년 하반기 때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여기를 잘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 만약에 부동산 침체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딜레마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게 땅을 뭐 돈 주고 산 가격은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가격으로 사서 분양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일반 분양을 늦춰야 되는데 또 이제 잔금은 1조 2천억 원을 빚을 내든 뭐 하든 내놓을 테니까 또 마냥 늦출 수가 없어요. 이자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 내년 이 침체나 조정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분양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싸게라도 뭐 팔지 않을까요? 정부가 내년도에 뭐 공급을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진행되던 지구들은 계속 추진을 하는 것 같네요. 뭐 개포 8단지라든지 뭐 대장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진행은 되고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도 간간히 나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보다는 분양하는 아파트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분양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은 돈이 계속 이자가 나가니까 맞아요. 스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가야죠. 그런 걸 노리시는 것도 그래서 좋을 것 사실은 같습니다. 침체기에 그 뭐 사실 조합원 물건을 사면은 이게 뭐 되니 많이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침체기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나오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이 분양을 마냥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싸게라도 파는 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탐이 나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럼 다음은 기사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포인플러스님이 준비하셨는데요. 한국경제 12월 13일자 뉴스입니다. 남대문 시장까지 있는 고가 공원 효과, 서울역 뒷동네인 중림로 들썩이란 제목입니다. 땅값이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고 하고요. 도로변 호가 평균 7천만 원. 뭐 주거용 땅도 매물 구하기 힘들다라는 부제가 붙어있네요. 예, 제가 이 동네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스키복 사러 가고 등산화 맞추러 가고 뭐 인근에는요. 그래서 심층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눈에 들어와 갖고서는 선택한 기사긴 합니다. 서울 중림동 중림로 상권에 대한 기사예요. 지역이 충정로역 5번 출구에서 서울역 서부 교차로 구간을 지칭하는데요. 서울시가 핵심적인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역 고가공원 개장 시기가 내년 4월로 다가왔습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서울역 고가 진입로부터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까지 이어지는 중림로에 상가를 알아보는 임차인과 투자자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역 고가공원, 일명 서울로를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배후 상권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래요. 제 이 동네 좀 잘 알거든요. 어떻게 이쪽은 또. 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중림동 사회복지관 약현성단 뒤에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딸애가 발레를 여기 배우러 다녀서. 네. 그 인근 주민들 말에 의하면 거기에 카페 거리를 조성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뭐 그 얘기인 것 같네요. 네네. 안 그래도 이 중림동 도시 재생 사업의 첫걸음으로 이르면은 중림로 시설공사에 들어간다고. 이게 그 카페 거리인가 보네요. 인도도 더 확대하고 보행 문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문화센터는 괜찮아요, 여기? 여기 문화센터 잘 돼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 크고요. 뭐 주차장도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제가 거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네. 문화센터는 어찌 보면은 교통이랑 그리고 주차장이 더 건건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네. 어쨌든. 예, 그래서 올 초부터 이 길에 상가 매물을 알아보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충정로역 5번 출구 쪽에서 상권이 형성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상권이 연결돼서 내려오다 끊겼는데 최근에는 반대쪽 서울역 고가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길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서 가게들이 생기고 있어요.
상가 신축이나 토지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당연히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 인접 상업지 같은 경우 작년 말에는 평당 4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도 호가하고 있고 주거지도 1년 전에는 평당 2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천만 원에도 매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종도 달라지고 있고요. 이 서울역 뒤쪽 옛날 기억하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국밥집, 뭐 술집 그런 게 좀 늘어져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선 나들이 할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1년에 삼성 사이버빌리지 아파트가 입주하고 인근에 사무실들 많이 들어서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밥집과 그리고 회식이 가능한 커다란 규모의 식당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이 디자인이 세련된 카페나 뭐 수제 맥주집, 고깃집, 제과점 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게 이제 개발 소식을 듣고 나니까 기존에 잘 가던 이 밥집들이 없어질까봐 사실 조마조마한데요.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그 유명한 사우나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들 걱정하시고요. 저 여기 잘 가는 닭 한 마리 집이 있거든요. 그 3대 천왕에도 나왔었어요. 3대 천왕. 닭 한 마리 네. 칼국수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원조집은 아닌데요. 원조집은 명동에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국물이 정말 잘 우려낸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항상 줄을 서서 먹곤 하는데요. 여기 3대 천왕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더 대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포장해서 집에서 먹고 하는 그런 집이 있는데. 육수를 따로 우려내서 줘요? 네네네. 동대문 진할매 원조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맹물에다 끓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여기는 비법이라고. 육수예요. 오, 네. 맛이 더 진할 진한 것 같네요. 육수입니다. 아 근데 이게 없어지진 않겠죠? 자꾸 이 개발 소식을 들으니까 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됐으면. 한번에님은 부동산 소식 전하면서 엉뚱한 데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카페거리라 그래서 커피숍만 있으면은 진짜 난감해요. 식사도 하고 그냥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뭐 쇼핑도 하고 뭐 그쵸. 그런 게 다 어우러져야죠. 근데 여기 이제 워낙 대규모의 뭐 무슨 삼겹살집 뭐 이렇게 그 회식할 네. 법한 굉장히 그 큰 식당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임대료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쵸. 매장을 축소하거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임대료가 워낙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그쵸. 해갖고서는 회식도 수주하고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네요. 그렇게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상권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젊은 상인들이 홍대나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넘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권리금이 현재 뭐 전용 18평 내외가 4, 5천만 원 수준이고 이것도 작년보다 1, 2천만 원 벌써 오른 금액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감히 추선님 이게 권리금이 4, 5천이면은 높은 거예요? 뭐 일률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권리금이란 게 같은 건물이라도 왜 문 옆이랑 저 뒤랑은 막 1억씩도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권리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비싸다 싸다 뭐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동네가 좋아지다 보니 권리금이 큰 추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상향하는 그 라인에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뭐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현재까지도 그 인근에 이제 무료 배급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들 예. 대상으로 한 무료 보급소 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길거리에서도 꽤 이제 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젊으신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료 배급소 같은 것도 보통 서울시 역점 사업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그거를 싹 이렇게 옮기기도 좀 애매할 그렇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가 임대료가 쌌기 때문에 아. 여기에다가 배급소를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임대료가 올라가면 또 어디로 쫓겨날지도 걱정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 이 동네 6층짜리 성요셉 아파트 유명하죠. 여기 1층 상가들에도 젊은 창업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매물은 없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상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2천만 원에 월세 30에서 80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올해 초에 경리단길에 전용 10평 정도가 보증금 3천에 월 200, 250? 막 그렇게 새가
비쌌거든요. 그쵸. 권리금도 뭐 한 7천만 원에서 1억 수준이었고 거기랑 비교하면 뭐 이거 세가 정말 싸네요. 이 빠른 분들은 이미 작년 이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공실도 있었나 봐요. 공실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도 안 내고 들어와도 되니까 이 들어와 갖고서는 이쁘게 고쳐놓고서는 벌써 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잠깐 눈을 반짝했으나 성요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유긴 하지만 종교 용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 약현 성당 성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라서요. 그래서 종교 용지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 뭐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실망하셨네요. 네네. 서소문 아파트나 성요셉 아파트는 사실 재건축하기에는 이게 구조상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으로도 사실 옛날 아파트지만 굉장히 이쁜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요? 앤틱하죠. 네. 저 여기 그 바로 문화센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매주 가서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방앗간도 아직 있고요. 네. 이렇게 참기름집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전에 그런 옛날 아파트 느낌이 나는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굉장히 세련된 신식의 커피를 굉장히 잘 만드는 잘 볶는 네. 하나 정도 일단은 지금은 들어가 있고요. 네. 서울 시민 기자 뭐 이런 사무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그런 젊은 그 창업자들이 눈여겨 볼 만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1층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반지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천장고가 굉장히 낮고 대신에 아늑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가입니다. 뭐 일단은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필요할 보시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네,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서울시는 이 중림동 도시재생이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서울로 7017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내년 5월 정도에 중림동 활성화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 이전에 시범사업으로 중림로 거리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에 착수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그 아까 언급한 약현성당, 국내 최초의 서양식 성당이라고 그래요. 명동 성당보다도 몇 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역사 자원을 활용해서 고급 역사 문화거리로 재탄생시키게 되면은 관광객도 유입되고 서울역 일대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미래성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또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벌써 그 세가 1년 사이에 결국 2배로 오른 건데 여기도.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마구 사갖고선 또 난개발로 막 짓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가 올라가서 이 경리단 길과 마찬가지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호재와 우려가 섞여 있는 이 현 시점에 여기 투자는 어떨까요? 투자하면 저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던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그 서울로고 7017 이게 이제 드러나 보이진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네가 뭐 차량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단지가 조성될 것 같지는 않고 보행로 보행로죠. 프로젝트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보행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 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 부근으로 접근하는 그 경로에 있는 저평가된 데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너무 눈에 들여다 보이는 뭐 약현선당 뒷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 같은 경우는 네. 지역적인 호재 물론 이제 너무 중요한데요. 네. 지역적인 호재 이전에 전체적인 큰 흐름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큰 추세가 이게 이제 사람 사주로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이제 사주 보러 와가지고 그런 얘기, 제 사주 좋아요, 나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재운만 기준으로 해서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IMF를 딱 만났어요. 네. 그러면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시장의 어떤 흐름 앞에 개인적인 사주, 구군 앞에 개인적인 사주가 저항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역적인 호재는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꺾이냐, 상승 모드에 있냐, 하락 모드에 있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금리가 특히나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그걸 갖다가 과거에도 올리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려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네. 어찌됐건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아놨으니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아놓으면 그게 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상가 쪽의 수익성 물건들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시기적인 거를 봐가면서 이런 지역을 물론 지금처럼 공부를 잘 해놨다가 시기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면 그때쯤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지금 현재 근데 저평가라고 하니까 지금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IMF 때도 왜 현금 부자들은 은행에 돈 넣어놓고 막 그때 뭐 이자 20%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은 계속 벌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올해 부동산 키워드가 사실 강남 뭐 아파트 재건축 그거였는데 정부가 그걸 잡겠다고 나섰으니까 그쪽은 앞으로 당분간은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본다 하면은 수익성 부동산 그것도 비강남 인서울이지만 비강남 수익성 부동산 중에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그럼 생각하고 퍼플님은 있었거든요. 그 솟아날 구멍을 찾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혼자만 살겠다는 그런 비겁한 발상이신 거죠. 근데 그 솟아날 구멍을 꼭 내가 물건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때로는 솟아날 구멍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무너지는 집에서 벽돌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때로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자리는 피해서 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솟아날 구멍을 꼭 물건을 통해서는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됐건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지역, 앞으로 좋게 될 지역들은 꼭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시기적으로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점에 들어왔을 때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인근 배후 단지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서울역 센트럴 자이가 내년 8월에 입주를 하고요. 그 이제 바로 밑으로도 한라비발디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서울역 디오빌이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지금은 가보면 굉장히 외졌어요. 네. 낡았고.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 네. 사야 된다라고들 하니까. 그쵸. 뭐 미래의 눈으로 이제 보시는 건 어떨까? 뭐 금매가 나오면. 저는 오늘 네네. 포인플렉스님이 이 기사를 구해 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기사거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성동구나 마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새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 무드에 있을 것이고요. 또 전세입자도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면 도시 전체가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인근 지역으로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성동 인근, 마포 인근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으니 단지 시기만 잘 골라서 근데 뭐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그쵸. 살 시기가 됐을 때 어딜 사야 될지 생각을 하니까요. 절대로 눈 떼지 말고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또 냉수를 한 잔 주시네요. 제가 이제 부동산계의 소방수죠. 찬물을 끼얹는. 예, 뭐 제가 생각했던 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자기 동네는 다 호재 있다고 우리 동네는 좋아질 거야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믿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는 딱 보는 순간에 여기는 진짜 좋아질 것 같아라는 느낌이 둔한 저에게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근데 제가 여기를 또 하나 주목한 거는 원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에 맞서면 안 된다가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된 조언인데요. 현 서울시장이 굉장히 천천히 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가 강남 노른지아 땅 재건축이거든요. 반면에 서울역 고가공원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사업이에요. 그렇죠. 몇 개 안 되는 거죠. 네. 불도저처럼 이렇게 네, 밀어붙인 네, 네. 거는. 이제 하겠다는 건 이분은 꼭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림동 프로젝트는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펫 프로젝트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원래 시장 임기 2018년 6월까지는 일단 밀어줄 계획이 확고히 구축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기사를 보고 일단 저평가할 가격이 2배로 올랐다 막 그러니까 저도 막 급한 마음이 들어갖고 얼른 가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추선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일단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공부를 하면서 내년 이후에 그렇죠. 금리 좀 더- 오르니까 네네. 가급적이면 싸게 금매물로. 근데 이렇게 떠오르는 상권도 급매물이 나올까요? 그거를 뭐 지금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죽으면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요. 시장이 죽을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도 안 먹혀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내가 살 마음이 있냐 없냐 이제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살 마음을 항상 그러니까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면서 살 마음을 항상 그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꾸 쳐다보면 사고 싶어요. 아니, 우리 여름부터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에 또 눈이 아, 근데 반짝반짝해서.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역으로 보이니까요. 관심 꾸준히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사는 아유님이 저한테 던져주신 기사예요. 던져? 여튼 뭐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경 12월 12일자 기사입니다. 비재건축, 비강남 4구, 중소형, 중소단지, 불황기 부동산 투자 4대 키워드라고 합니다. 강남 불패 신화를 주도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주택시장 불황기에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황기에 강한 아파트는 비강남, 비재건축, 중소형, 중소단지라는 특징을 보였다고 하네요. 지금 언급하신 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뭐 실수요 아파트 이렇게 딱 그 축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12일 매일경제신문이 신한은행과 함께 불황기인 2008년부터 2013년 그리고 호황기인 2014년부터 16년 9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호황기에는 투자 유형별로 재건축, 지역은 강남 4구, 면적은 중소형, 단지 규모는 대단지의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실수요가 우세한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들은 불황기에도 큰 가격 변동 없이 잘 버틴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불황기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에 비강남, 비재건축, 중소형, 중소단지 4가지 유형을 충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1.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남들 떨어질 때 그 상승했다는 지금 그 얘기인가요?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평형별로는 호황기, 불황기 모두 중대형보다는 중소형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이는 뭐 인구 구조 변화, 특화 설계 기술 발달 등 중소형 선호 트렌드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기사에서는 몇 가지 단지들을 예로 들어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리동에 있는 서울역 대우 디오빌, 신공덕동의 신공덕 이편한 세상, 강북구 미아동의 경남 아너스빌을 예로 들었는데요. 굉장히 작은 소형 단지들입니다. 100에서 200가구 정도 되는 소형 단지들의 소형 평형들이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황기에 강세를 보이는 단지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렇게 소형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살 때부터 이걸 투자용으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내가 들어가서 되게 오래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매매가 잘 안 되니까 그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실거주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매가 안 좋은 시기에 실제 소유자이자 실제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구태여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상승 반전하면은 판다든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적인 착시가 있을 수도 있다. 저도 소단지 굳이 말하자면 소단지에 살아봤는데 막상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구태여 내가 저렇게까지 싸게 하면서 팔 이유가 뭐가 있어? 옆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나는 살고 있으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근데 이제 대형 단지 같으면은요, 몇천 세대 되면 나는 저런 가격에 안 팔어라고 하지만 돈이 급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200세대 정도 되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물게 나올 수도 있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인 착시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통상적으로 대단지가 그 가격 하락에 대해서 방어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게들 하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렇죠. 불황기에 사실 소형 단지 안 사죠. 그리고 이게 실거래가가 찍힌 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저는 어떤 경험이나 기존에 해왔던 걸 보면 대단지 방어가 잘 되는 게 맞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소형단지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비강남, 비재건축, 뭐 중소형 뭐 이런 실거주 입장의 아파트들은 뭐 방어할 거야.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투자용으로 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은 아니고 네, 이제 그 기사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이런 좀 소형 자극적으로 단지- 뽑았는데 예. 이게 예. 그 소형 단지 같은 경우도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이 네. 사실 실거주라고 하면은 이런 네. 단지들은 또 금액이 저렴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단지에 네네.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충분히 있으니 그런 걱정하지 장점이 필요 마라. 예. 그런 장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실- 장점을 보고 사시면 되는 거죠. 실거주인 분들은 상관없다. 그럼요. 예. 내가 뭐 저렴하게 내가 형편이 뭐 그렇게 안 돼서 저렴한 물건 사서 저렴한 집에서 살 거야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분한테는 최적의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수 있고 너무 이제 불황기 같은 경우도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뭐 이러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식적으로 불황기라고 지금 정의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네네. 네,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단지들, 뭐 추천하는 단지들은 사실 아니고요. 저도 네. 이제 뭐 이 신공덕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경사에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참고하셔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뭐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이제 좀 눈에 띄더라. 뭐 약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유님의 추천 기사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뉴스들을 좀 선별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사항들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심층 기사 분석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4부